부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크는 것은 거의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아마 그 첫 번째는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격려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격려자라는 건 어떤 뜻이냐 하면요. 아이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얘기할 때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세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자기 뜻과는 다르게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실수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몸 동작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학습에서도 그 밖에 많은 활동에서 뭐 축구를 한다든지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런 데서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부모님께서 그것을 격려를 해주면서 지난번보다 얼만큼 발전했는가 또 좀 더 잘한 부분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가지고 아이를 격려할 때 아이들은 자신감도 붙고 또 재미도 느끼면서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격려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떤 활동이라든지 능력, 학습만이 아니라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이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와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속상한 일이 있거나 할 때 그걸 어떻게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그거를 훈육한다고 야단치거나 윽박지르거나 혹은 비웃거나 할 때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면서 점점 위축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때 부모님께서 일단 그 아이가 지금 마음이 다치고 속상하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할 때 아이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설사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뭘 잘 못하거나 혹은 또 뭐 키가 작거나 어쨌거나 이런 본인이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정말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계신다 할 때는 아이들은 어디 가도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그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을 잘 격려해 줌으로 해서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서 자기 감정 조절도 잘 하게 되고 또 또래 관계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물론 학교의 규칙도 잘 따라야 되고 또 선생님의 지도도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어떤 때는 아이들이 선생님 싫다 혹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준다 혹은 나만 혼낸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럴 때 먼저 아이의 편이 돼서 아이의 입장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자칫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선생님 편이고 자기는 미워하고 자기는 나쁜 애 같이 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우리가 격려와 지지를 해줄 때 아이 편이 돼주고 아이 얘기를 공감적으로 잘 들어줄 때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좀 더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면서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에게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아이가 조금씩 자기의 뭐 과업, 숙제랄까 어떤 자기 책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서 우선순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도 역시 억압적으로 하기보다는 지지적으로 또 격려하면서 그래서 그 가트맨 박사님이라고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잘 키우는가 감정 코칭의 대가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억압적인 부모의 경우에는 못하는 점부터 지적을 한대요. 너 이것도 못했지? 또 그렇게 했어. 이렇게 그럴 땐 아이가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아이를 정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작은 거라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노력을 했거나 조금 더 성취했을 때 잘한 것을 정말 기뻐해주고 발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 아이가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내 편이다.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다 하는 그런 든든한 그런
그 후광을 자기가 느낄 때, 그럴 때 아이들은 쑥쑥 잘 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화하는 시대 때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또 꼭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동기부여인데요. 정말 부모님들 말씀 들어보면 진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한다. 뭐 할래? 하기 싫은 거 없다. 그러고 싫어요, 아니요, 몰라요. 이런 대답만 할 때 정말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또 그렇다고 아이를 야단칠 수도 없고, 또 뭐 계속 달래주기도 어렵고, 뭔가 보상을 주는 것도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 동기가 있고, 그다음에 내적 동기가 있거든요. 외적 동기는 상을 주거나 벌을 줌으로 해서 아이가 벌이 무서워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또는 상이 받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선물을 주거나 장난감을 사주거나, 이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상과 벌로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면요, 단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벌이 무서워서 혹은 상이 받고 싶어서.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점점 더 아이들이 큰 상이 없으면 꼼짝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주 크게 야단치지 않으면 애들이 뭐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정말 하지 말래도 막 즐거워서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자기가 더 하고 싶어 하는 성취욕이 생기고, 이렇다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까요? 사실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시카고 대학에서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연구를 40여 년 동안 하신 그 교수님, 칙센미아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몰입의 즐거움에 들려면 첫째,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수하자, 혹은 뭐 영어 배우자, 이런 식으로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는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은 구구단 3단까지 해볼까? 아니면 오늘 A, B, C, D, E 알파벳에서 어디까지 해보자. 이렇게 목표가 뚜렷한 게 일단 흥미를 끌고요.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대해서 즉각의 피드백이 있어야지 아이들이 몰입의 즐거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숙제했니? 그러고 나서 숙제하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너 숙제 안 했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즉각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되는데요. 즉각의 피드백, 잘했네. 예. 그래서 함께 같이 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그 즉각의 피드백, 내가 이게 잘했구나, 틀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몰입의 즐거움에 들어가는 세 번째 요소는 자기의 능력에 맞는 도전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 능력이 겨우 지금 ABCD 하는데 타임즈 영어로 읽어봐라, 이런 식으로 도전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아이들은 불안감을 느끼고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알파벳을 다 띄웠는데 겨우 ABC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비해서 도전이 너무 낮게 되면 지루함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가 맨 처음에 뭔가를 처음 배울 때 아주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도전을 작은 걸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루었을 때 조금 더 도전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조금 커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내적 동기가 생기면서 하는 게 정말 재밌고, 하면서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이 느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내적 동기가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거의 다 게임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즉각의 피드백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하면서 점점 능력에 따라서 도전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좀 더 바람직한 뭐 운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즐거운 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행동에서 몰입에 들어갈 수 있게 상을 차려주는 거, 기회를 주는 거, 이것은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변하는 시대 때 세 번째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거기도 한데요.
코치 역할을 하자라는 건데요. 우리가 제일 코치하면 떠오르는 분 중에 히딩크 코치도 있죠. 그 코치는 자기가 직접 공을 넣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넣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코치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아이의 어떤 상태, 기분을 얘기하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잘 경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공감을 하려면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예를 들어서 얘가 울고 들어온다면 그 운다는 그 감정 뒤에는 어떤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하면은 뭐 형이 때렸어요 라든지 내가 만든 레고 공들여서 만든 걸 동생이 망가뜨려서 속상해요 라든지 공부를 푸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든지 아이가 그 자기가 울게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을 어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못해 라든지 그러니까 뭐 형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동생한테 뭐 이런 식으로 훈계나 비판, 조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하고 그 맥락을 좀 더 공감적으로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 이렇게 될 때 아이는 크게 안도감도 들고 위로도 받고 지지도 받고 그러면서 부모가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울거나 화를 내거나 떼쓰지 않고도 그 상황을 자기가 조금 더 크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 들은 다음에 내가 너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들었다 하는 것을 한번 반영해 주는 거. 이걸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거울처럼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동생이 내 장난감 망가뜨렸어 이랬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놀라고 했지 이렇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동생이 너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구나 이렇게 얘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들어서 반영을 해주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기분이 어떤지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때 정말 코치로서 일단 아이가 부모님을 믿을 수 있게 돼요. 이 사람은 이분은 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고 날 존중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이럴 때 신뢰감이 생기게 되고요. 이 신뢰감이 사실은 코치와 코치를 받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다면 변화무쌍하고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어른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때 서로 신뢰를 가지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유대감, 친밀감을 갖고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의 역할 크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격려자가 돼주자, 하나는 동기부여자가 돼주자, 그다음에 3번째는 코치 역할을 해주자. 이 3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